네, 안녕하십니까. 변쌤입니다. 오늘은 경희대 인문 논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희대가 작년에 비해서 최저가 2합 4에서 2합 5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은 모두 똑같은데 이것이 내려갔다는 것이 가장 커서, 안 그래도 이 경희대 레벨에 비해서 같은 2합 4였던 대학들에 비해서는 레벨이 높은 대학인데, 다시 그 최저 기준을 낮추면서 올해는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일과는 여전히 국수, 영, 탐구, 한 과목에서 3개 영역 합 4 높죠. 그 다음에 체육대학은 국어, 영어 중에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건 작년이랑 같습니다. 자, 인문계열 이런 조건들이 있죠. 확통이랑 미적 분야 기하 중 1개 과목이 반영된다는 거. 사실은 인문계열 학생들 모두 확통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자, 요거 보셔야 되는데, 체육대학은 이런 식으로 5등급 이내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된다는 거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저 체육대학의 태권도학과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단증 필요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전형 요소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학생부가 좀 복잡합니다. 학생부 30% 안에 다시 교과가 70, 그 다음에 출결이 15, 봉사가 15입니다. 이 30% 안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죠? 교과 반영 비중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 교과 안에서도 다시 수영, 사회 이런 공통 과목이나 수백 과목의 전체 과목 석차 등급이 8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있죠? 그 많은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자신이 잘한 거 상위 2개 과목의 성취도가 반영이 됩니다. 이게 20% 된다는 거, 그죠? 알아두시고요. 출결은 무단결석 일수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학생들이 무단결석 일수가 많지 않죠, 그죠? 거의 없다시피 할 텐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 봉사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까지 보통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재수생 이상부터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고, 총 봉사 시간이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학교에서 한 거, 개인이 한 거.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록만 되어 있으면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똑바로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는 인문계 논술과 사회계 논술 모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계 논술이라는 게 이 학교만 좀 특이한데, 사실 지금 수리 논술을 보는 모든 대학들이 경영경제 계열만 수리 논술을 보죠. 근데 이 학교 경희대만 경영경제 계열뿐만이 아니라 아까 봤듯이 정경대라든가 아니면 지리학, 그 다음에 간호학 이런 학과들도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사회계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2시간에 인문체육계에는 2문항, 모두 인문논술인데 사회계에는 3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논술 2문제, 마지막 3번 문제는 수리논술인데, 자, 당연히 이 수리논술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 문제풀이를 해준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통적으로 이 학교에서 알아둬야 될 공통공략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제면에서 이 학교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는 노동, 다수결, 불평등, 자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연구방법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생태,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하느냐, 아니면 개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가치가 더 우선이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먼저냐, 아니면 개발을 통한 이익이 먼저냐, 이런 것의 가치를 물어보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은 본인이 이런 과목에 어떤 사탐 과목을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시문 난이도 자체가 현저히 높진 않습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인문사회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인문사회에서 나와 있는 특히 시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공통공략법부터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 해설이 잘못되면 인문사회는 인문 쪽 논술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볼펜으로 쓰는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대학이 경희대입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굉장히 질이 낮은 볼펜을 줍니다.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깨끗하게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펜으로 깨끗하게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원고지 사용법이나 분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편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보다 내용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고지 사용법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무나도 기초적인 그 원고지 사용법도 모른다.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고 나와 있고, 분량은 이 학교도 분량이 몇 자부터 몇 자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 글자 수에 한 50자씩 초과되거나 모자라도 감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어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 글자 수 안에서만 쓰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내가 이미 인문체육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회계를 지원하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하기 전에 난 경희대를 가고 싶은데 어느 쪽 논술이 나한테 맞는가를 알기 위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선택한 게 아니라면 내가 그래서 나 인문체육계가 나한테 맞을까 아니면 사회계가 맞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보시는 거라면, 자 보세요. 인문체육계에는 긴 글쓰기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인문체육계 논술 2번 문제가 1000자가 넘습니다. 여러분 1000자가 넘는 논술을 끌어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문학재시문 독해에 자신 있어야 됩니다. 경희대는 전통적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또 다른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준 다음에 문학 작품을 비판하거나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는 이렇게 1000자 넘는 글쓰기는 자신이 없지만 내가 확률 정도 수준의 수리논술 문제는 거뜬히 풀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사회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열에서는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제 모의 논술을 내거나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어 제시문 또한 출제될 수 있음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실제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모의 문제나 이런 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인문체육계와 사회계열을 좀 구분해서 어떤 공략법들이 필요한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올해 21학번, 그러니까 21학번 학생들이 들어갈 때 시험 본 거. 근데 지금 이 두 문제는 몇 년째 똑같습니다. 지금 논술을 보는 대학들 중에 경희대는 그 많은 대학들 중에서도 경희대 인문은 그 논제 형태가 가장 단순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매년 그 경희대 인문 쪽 이렇게 파이널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문제를 보지 않고도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걸 600일에서 700자 40점. 자, 가나 다라마 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제시문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바의 관점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라마에 나타난 상황이나 입장을 평가하시오. 무조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모의 논술에서 문제 형태를 바꿨다 그러면 다시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이걸 바탕으로 인문체육계 논술 공략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먼저 전체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논제 1번이 가와 나고 논제 2번이 다라마 바입니다. 자, 논술을 조금 배운 학생들은 눈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딱 보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자, 논제 1은 가와 나만 있으면 됩니다. 논제 2는 다라마 바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논제 1과 논제 2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그쵸? 그럴까요? 이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다라마 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걸 파악 안 하시면 논제 1번 쓰는 논조와 논조 2번 쓰는 논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이게 1번 문항이 그냥 요약한 다음에 차이를 서술하는데 이게 40점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40점 꽤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2번 문항이 60인데 2번 문항이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그래서 결국 결정은 2번에서 나는데 생각해보세요. 결정이 2번에서 난다고 하더라도 1번에서 내가 괜히 감점을 당하고 있으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문제를 보시면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게 끝입니다. 그죠? 가와 나를 요약하고 논지 차이를 서술해라. 근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써야 할 내용이 3개죠. 뭐냐면 가를 요약하고 나를 요약하세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차이를 쓰세요. 이러면 됩니다. 자, 글자 수가 601에서 700이란 말이죠. 그죠? 7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 요약 200, 나 요약 200, 차이 200. 우선 이렇게만 해도 600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 200자, 200자, 200자. 근데 무슨 로봇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읽겠어? 그죠? 쓰다 보면 뭐 200자가 되고 250자가 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300자 넘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은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글 쓰기 전에 정하면 됩니다. 더구나 얘네처럼 이렇게 문제 유형이 단순한 학교는 내가 개요 단계에서 이 학교의 정확한 주제가 뭐고 그 주제에 따라 가 내용이 뭐고 나 내용이 뭔데 가나 딱 요약해보니까 이 둘의 차이가 이런 거더라. 그래서 글을 시작할 때는 가와 나의 공통 주제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는 이런 내용들이고 나는 이런 내용이야. 가나 내용을 요약해보니까 어떤 이런 비교 기준에 따라 그것을 논술 이렇게 많이 배우시죠? 어떤 개념으로 딱 해서 이 개념에 따라 이런 쪽 저런 쪽으로 나뉘어 라는 걸 차이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200자가 되고 혹은 210자, 220자가 될 수도 있고 200, 얘가 한 250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여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단순해 보이는 논제는 학생이 그 논제를 계속 구성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이런 주제를 잡아서 그죠? 푸시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보세요. 바의 관점을 서술하고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바의 관점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다라마에 나타난 상황이나 입장을 평가하시오. 그죠? 자, 그러면 바의 관점 서술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바의 관점에 따라 다도 봐야 되고 라도 봐야 되고 마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관점 파악한 후에 평가하는 문제인데 조건이 되게 심심하죠? 그냥 바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그걸 다라마를 평가하는데 사용해라. 끝이란 말이죠. 근데 천자를 넘겨야 됩니다. 그죠? 천자.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1번 풀 때랑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천자라 그런다면 제시문이 4개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우선 바 관점, 그죠? 한 250. 그 다음에 다 파악해서 평가하는 거 250. 250. 이러면 천자예요. 이러면 천자라고요. 자, 그런데 바 관점 자체를 서술하는 것보다 다라마에 나타난 상황이나 입장을 평가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이 학교가 어쨌든 평가를 하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의 입장과 다라마가 입장이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지하겠죠. 그죠? 입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입장이 다르면 비판할 수 있겠죠. 바의 입장에 따라 보라고 했기 때문에 다라마를. 그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면 비판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로 많이 나뉘는데 문제는 긍정, 부정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경희대 인문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바의 입장에 따라서 긍정할 수 있다, 바의 입장에 따라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다, 혹은 여기에서 얘가
이런 이론적인 측면이라면 얘는 실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다른 학교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판 이거와 완전히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독해력입니다. 제가 여러 대학들을 해보는데, 여러 대학들을 하면서 진짜 독해력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게 바로 경희대 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왜 그러냐면, 무조건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때로는 희곡이 나오고 문학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교인데, 문제는 이놈의 시입니다. 이놈의 시. 이 시의 해석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저 시가 바제시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바제시문으로 시가 나오면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되죠. 이게 기준제시문이 되죠. 근데 기준제시문 독해가 안 돼. 이 시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죠? 다행으로 다라마 중에 뭐 하나로 나온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쉽습니다. 기준보다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제시문 독해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죠? 굉장히 이 말이 어떨 때는 긍정, 어떨 때는 부정, 그런데 이렇게만 나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를 하라고 해놓고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가보다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평가보다는 얼마나 그 제시문 자체를 잘 이해해서 기준이 되는 제시문과 입장이 같거나 다르다면 이게 정반대로 비판할 수 있는 다른 점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에 대한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경희대 인문체육계 논술은 그렇고, 자, 사회계 논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회계는 이제 2번 시험을 치렀는데 오전, 오후에 걸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문제를 볼 텐데, 자, 보시죠.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논제 1번에서 오전, 제시문 가부터 바. 자, 가부터 바는 가나, 다라, 마, 바. 6개죠. 6개의 제시문을 비슷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그 제시문들을 요약하시오. 이게 401에서 500. 이게 오전이었고, 오후는 자, 가부터 사. 하나가 더 늘었어요. 7개입니다. 그죠? 7개를 똑같죠? 비슷한 관점, 분류, 요약. 똑같습니다. 제시문만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제 2번. 제시문 4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라마를 평가하시오. 제시문 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똑같죠? 근데 얘는 이를 근거로, 얘는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사에 나오는 대처 방안을 평가하시오. 똑같죠? 그죠? 여기까지. 근데 논제 2번에서는, 오후 문제에서는 또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제시문 바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까지 서술하시오. 야, 작년에 오후에 푸는 애들 참 힘들었겠다. 그죠? 오전에는 이런 조건 없었잖아요. 근데 오후에만 이런 조건 넣는 거 어딨어. 그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보세요. 1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분류 요약 문제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여태까지 경희대 사회계는 이 분류 요약형이 대부분 제시문이 4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4개가 나오면 그냥 2대2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작년에는 오전에는 6개, 오후에는 7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3대3으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오후에는 3대4로 나누면 됩니다. 선생님 그거 2대4로 나눌 수도 있고 얘는 뭐 3대4에 단로 2대5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런 적 없습니다. 분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 수가 401에서 500이란 말이에요. 되게 짧죠? 자, 401에서 500인데 401에서 500인데 제시문이 4개가 아니라 4개 할 때도 짧은 거였는데 6개에서 7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랑 다른 점이 뭐냐면 논제에 분류 기준이 없어요. 성균관대는 그 기준을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경희대 사회는 분류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걸 학생이 찾아야 돼요. 지금 분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파악해서 그거 안에서 제시문을 나눠야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시하지 않으면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문제에서 이런 기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난이도는 있습니다. 그 기준만 잘 파악하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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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나누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자, 선생님이 주의할 건 뭐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분량을 고려해라 라고 했죠. 보통 선생님이 한 문장은 가장 깔끔한 게 70에서 80자인데 80글자를 쓰는데, 그런데 사실은 50에서 60자를 쓰는 경우도 상관은 없어요. 70에서 80이든 50에서 60이든 자, 내가 해결해야 될 제시문이 6개에서 7개야. 어쨌든 6개에서 7개의 제시문을 모두 요약을 하려면 6문장, 7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 제시문을 이렇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이걸 첫 문장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제시문 3개, 이쪽 제시문 3개를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분량을 한 문장씩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뉜다 한 문장, 그 다음에 제시문 3개 특징, 제시문 3개 특징 한 문장씩, 이러면 벌써 7문장이라는 거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리고 오후에 본 학생들은 그죠? 8문장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서론, 결론 그런 거 쓸 여유가 없어요. 쓰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죠? 근데 글자 수는 여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후에 본 학생들 8문장 써야 되는데 500자야. 그러면 몇 글자가 돼? 60? 68, 48.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정적인 그 글쓰기를 해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2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항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제시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해서 평가하시오. 자, 평가하시고 반대쪽에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여태까지 2번 문제 나온 것은 이런 평가뿐만이 아니라 요거죠. 설명하는 문제, 해결하는 문제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평가가 나올 거야 이렇게 고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회계 2번 문항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요 조건이에요. 자, 뭐다? 이를 근거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자, 이러한 평가에 대해 바사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형적인 가이드라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강제형 논술이라고 하는데, 이를 근거로, 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파악한 내용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평가를 해라.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을 해봐라. 이건 할 수 있으면 해봐라가 아니죠.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가 요구하는 그 방향대로 반드시 본인이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서술형 문제 같지만 분명히 정해진 방향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제 조건에 따라서 분량을 다시 조절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똑같이 600일에서 700인데, 그죠? 똑같이 600일, 700인데 5문제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조건이 또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자, 이 문제 여기까지는 몇 글자 쓰고 여기에는 몇 글자씩 쓰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무조건 그 형태로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죠? 오전에 풀었던 대로 그만큼 분량을 할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문제가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단 1번 문항은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이 제한적인 분량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나오는데,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 논술은 수리 논술 선생님한테 잘 배우시면 되는데, 경희대 수리 논술이 나오는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보다 일반적인 레벨이라고 생각했을 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하지만 숭실대 경상, 그다음에 건국대 상경, 그다음에 중앙대 경영경제, 그리고 한양대 상경, 그죠? 이런 대학들이 대표적인 대학인데 경희대 수리 논술이 가장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경희대를 사회계열을 지원하는 게 수학이 자신 없어서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건
좀 아쉽다. 경희대 수리 논술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사실 수리 논술이 나오는 대학들은 수리 논술 그 문항이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맞추고 못 맞추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리 논술이 있는 계열은 그렇지 않은 계열에 비해서 기본적인 논술 합격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기본적으로 점수가 낮단 말이죠. 그런데 경희대는 이 사회 계열에 수리 논술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점수가 낮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웬만큼 다 학생들이, 그죠? 어차피 확통 정도의 문제고 확통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물어보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맞추고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리 논술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내가 이런 유형, 오히려 분류 기준을 찾아내거나 혹은 내가 이번 문제에서 이렇게 강제형 논술로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인문 쪽으로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회 쪽으로 좀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희대 인문 쪽이 서울에 있는 학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국제 캠퍼스 쪽에 또, 왜냐면 최저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캠을 가나 서울캠 가나 이하 뭔데, 그러면 대부분 서울로 몰린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생각해보면 그쵸,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더 활동적이고 체육 쪽에 좀 관심이 있으면 체육대학도 좋은 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국어, 영어 둘 중에 하나 3등급이면 되고, 3등급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체육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인문 논술을 했던 학생들보다는 논술을 잘 할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논술을 준비해온 학생이고 그 경희대 인문 논술이 좀 자신이 있다면 체육 쪽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바탕으로 좋은 선택을 하시고, 아무래도 좀 그런데 주제면이나 아니면 좀 긴 글쓰기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학교여서 좀 경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모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